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리뷰 어젯밤에 본 영화입니다. 플라워 킬링문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러닝타임이 워낙 길어서요. 3시간 26분인데 극장 상영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 지금 10월 21일인데 뭐 한 10월 며칠입니까? 10월 2023년 10월 18일에 극장 개봉이 됐고요. 이 작품은 이제 극장 개봉으로 끝나진 않고 애플 오리지널 필름이라서 추후 아직 일정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는데 애플 TV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애플 TV에서 이제 그 애플 TV가 아무래도 후속 OTT 서비스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 보니까 이제 그 전에도 보니까 극장 개봉을 먼저 한 다음에 오리지널 필름으로 가져오는 형태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작품 파라마운트랑 같이 작품을 진행했고요. 이 작품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시 여기는 거는 이 작품 연출자가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라는 겁니다. 마틴 스코세이지는 20세기 영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감독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뭐 탑 1, 2, 뭐탑 5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감독이고요. 이미 20세기의 그 택시 드라이버, 그다음에 분노의 주모, 레이징 불, 그다음에 좋은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뭐 킹 오브 코미디, 뭐 얼마 그 저기 뭐 조커에도 영향을 많이 줬죠. 뭐 카지노, 뭐 이런 작품들이 벌써 이제 걸작 리스트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작품들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이 작품들이 워낙 걸작들로 꼽히는 작품들입니다. 그다음에 뭐 후기작으로 갱스 오브 뉴욕, 에비에이터, 그다음에 딥파티드, 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휴고도 그렇고요. 뭐 사일런스, 그리고 최근작에는 아이리시맨까지 일단 뭐 걸작 리스트가 너무나 화려한 영화계의 정말 거장이고 아카데미상에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을 받으면서 스코세이지에게 상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2019년작 아이리시맨으로 동부분의 후보로 같이 올랐을 때 봉준호 감독이 엄청난 그런 좀 덕심을 표현하기도 했죠. 자, 이 작품이 그 필모그래피에서 마틴 스코세이지가 평생을 다루었던 미국이라고 하는 주제, 미국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이제 시대극들을 많이 만들긴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이 플라워 킬링 문의 경우에는 미국의 본질적 주제, 미국의 탄생에 대한 본질적 주제, 그러니까 이미 갱스 오브 뉴욕에서 이민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피칠갑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한 바가 있었죠. 그걸 아주 서사적으로 묘사한 바가 있었고 아주 폭력적으로 다뤘는데 이 플라워 킬링문의 경우에도 그런 폭력의 역사에 이 사실이 진짜 진실이라고 실제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얘기를 굉장히 담담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시간 26분짜리 영화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뭐 상차는 뭐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뭐 최고 걸작으로 뽑는 영화들 이게 사실 뭐 평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현 시대에서 다루고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 플라워 킬링문은 사실은 테크니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틴 스코세이지의 영화들 중에는 오히려 테크닉을 자제한 느낌이 강한 영화입니다. 영화 전반부에 지금 이제 유전이 터지는 이제 앞부분의 서사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다루죠. 그러니까 영화가 진입하는 그 영화의 세계로 진입하는 거죠. 1920년대 오클라호마 오지세이지족이라고 하는 일종의 소위 말하는 미국의 체로키를 비롯한 이제 5개의 종족은 미국의 이제 일종의 합, 평화 협정을 맺은 종족들이 있는데 오디세이지족은 그런 종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쫓겨나가지고 일단은 이 오클라호마의 어떤 동네로 던져진 거죠. 이제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유전이 터져버리는 게 이제 영화의 배경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어니스트 버크하트라는 이제 그 군 취사병 출신의 군대에서 이제 돌아온 아마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다가 돌아온 남자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가 이제 그 오지세이지족이 있는 인디아만 보호구역 쪽 자치령에 좀 가까운 느낌이긴 한데 당연히 미 연방 정부의 통제를 정부 오클라호마 주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태고 이런 그 유전이 터져 있으면서 이 오지세이지족은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 종족이었지만 상당히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유한 족을. 그런데 그들 속에서 이제 이 존재하는 로버트 니로가 연리하는 윌리엄 킹 헤일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삼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어니스트 버카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삼촌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 마틴 스코세지 영화엔 굉장히 상징적인데 20세기의 70년대, 80년대까지 가장 그 스코세지의 영화의 일종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로버트 드니로였고 후기작들에서는 디카프리오가 거의 이제 그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두 인물이 모두 등장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이리시맨에서도 로버트 드니로를 갖다가 이제 그 안티에이징 기술을 발휘를 해서 그 미국의 이제 갱스터 역사, 그러니까 이제 호퍼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다루면서 그 자신의 이제 갱스터 필름의 시대를 갖다 미국 역사와 연결시켜서 모든 것들을 갖다 이제 정리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플라워 킬링 문의 경우에도 일종의 그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좀 그 한 단면의 이제 본질을 좀 밀고 가고 일종의 추도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영화의 후반부까지 가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영화의 전반부가 조금 힘들어요. 이게 이제 영화는 전반부에서는 이 오세이지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어떻게 이제 부를 얻게 되고 이들의 재산이 이제 소위 말하는 백인 후견인 제도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 영화 속에서도 이 주인공인 그 몰리 버크하트 이 지금 디카프리오가 향후에 결혼해가지고 돌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 몰리 버크하트의 남편이 되는 어니스트 버크하트죠. 근데 몰리 버크하트가 이 어니스트 버크하트를 코요테라고 하는 이제 그 이 자기 종제 오세이지족의 언어로 부르거든요. 근데 그 말처럼 코요테처럼 육식동물처럼 뜯어먹을 것이 있는 이들의 마을에 몰려 들어 있는 백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영화는 이제 시름시름 그 앞부분에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이 오세이지족들에 대한 서술들을 되게 담담하게 툭툭 던져줍니다. 영화 속에서 되게 젊은 나이고 연유도 모르는데 그들의 죽음은 독살되었다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리고 그냥 뜬금없이 그러니까 일종의 살인되었다는 장면인데 그 영화와 이 지금 킹 헤일이 연기하는 이 흑막이죠. 윌리엄 킹 헤일이 연기하는 인물과의 연결성이 100% 있느냐라는 건 실제 사건 자체가 이 헤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은 이제 이 영화의 최종 빌런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밝혀져 있는 가장 악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오세이지족 곁에서 그들의 후견인 노릇을 자처하면서 보안관 등의 역할을 하면서 이 자신의 이제 농장을 가꾸죠. 농장을 가꾸면서 이제 막대한 부를 형성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은 영화의 전반부터 자신의 의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어니스트 버크하트에게도 바로 접근을 얘기를 해가지고 여자 좋아하니 모르면서 인디언 여자 괜찮겠니 이런 식으로 홍인종이란 되게 이제 인종차별적 당시에 표현들 요즘에 이제 그 인디언즈란 말 자체가 미국 사회에서 이제 사용되지 않죠. 클리블랜드 인디언즈가 이제 가디언즈라는 이름을 영화 바꾸거나 옛날에 이제 레드스킨스라는 NFL 풋볼 팀도 있었는데 그런 이름들이 다 없어졌단 말이죠. 차별적 언어들인데 그런 말들을 이제 써가면서 이제 당연히 상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인물 어니스트 버크하트가 이제 그걸 물어보면서 의도적으로 이제 접근하게 맙니다. 몰리라고 하는 이 몰리 버크하트라고 하는 릴리 글래드스톤이 연기하는 인물과 가까워지는 이야기죠. 택시 기사로 일을 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만남 이제 자만추예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척
했어요. 약간 이제 의도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약간 이 영화에서 어니스트 버크하트가 약간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디카프리오의 평소의 이미지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약간 좀 디카프리오가 다른 영화들에서는 약간 스마트한 이미지로 나오는 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느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어리석은 백인 그 화이트 트래시라고 불리우는 그런 계층들을 좀 대피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별 생각은 없고 그 삼촌의 일종의 이 지금 저기 뭐야 윌리엄 킹 헤일 이 헤일이라고 하는 삼촌의 일종의 지략가고 이 삼촌의 전략에 따라서 일종의 네,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사람이 나쁜 놈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백인들의 심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인데 영화 전반부에 보면 이제 부유한 이 인디언들을 갖다가 부유한 이 오세이지족을 갖다가 이제 일부러 강도 짓을 해서 턴다거나 해서 이미 그들과 이제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부류들 범죄자들과 얽혀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화는 그 장면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담담하게 표현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통의 당시에 이제 오세이족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백인들 같은 모습으로 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모럴이라고 하는 게 이 오세이족이 어차피 노동을 해서 번 게 아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들의 것을 당연히 뺏어와도 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재밌는 지점들은 오세이지족의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범죄물로서의 측면들만 부각하는 게 아니라 이 백인 사회가 이 문명 사회가 오세이족들과 결합돼 당연히 이제 그 백인으로서 말하는 자본주의적 부가 쌓여서 오세이족들은 그 속에서 이제 살아가지만 이게 이제 현대 이누이트족 같은 경우에들도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증세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병을 앓고 당뇨병 같은 거에 시달리는 거죠. 백인들의 음식들 같은 거를 접하게 되면서 오스이족들은 단명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도 한 거예요. 물론 이 영화 속에서 백인들은 그것도 견디지 못하고 재산권을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의도적으로 암살하거나 살해하는 장면들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 역사에서 한 30여 명 정도의 오세이족들이 일종의 연쇄살인을 당했는데 이 헤일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에 근거하고 있는 인물이 모든 사건의 흑막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화에서도 뒤에 나타나는 후반부 장면에서 헤일만 범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이 공동체, 백인 공동체가 오세이족과 연관된 이 백인 공동체가 일종의 흑막이라는 식으로 하는 나오는 장면이 후반부에 딱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그 거의 한 2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모든 관계 측면 그리고 이들의 범죄 행위들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범죄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면들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그 후반부에는 그 제시 플레먼스가 얘기하는 톰 화이트가 등장하면서 이제 초기 FBI들이죠 수사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영화가 이제 그 일종의 수사극의 형태를 살짝 취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후반부 장면까지 그러니까 영화의 사건의 수사 과정과 맥락까지 가져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한 그 연쇄살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영화에서 지금 이 제시 플레먼스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톰이 배우가 항상 이제 되게 그 담담한 표정으로 연기를 해놨는데 되게 재능 있는 사람.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들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배우인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조용히 조근조근 말을 하면서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사건은 다 뻔한 거거든요. 이 백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뻔한 사건이고 이 사건의 수사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법정까지 가는 연결고리를 해주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보통의 영화들은 이런 식으로 수사극의 주인공이나 아니면 기자 등을 등장해서 스릴러로서의 이제 이 비밀을 밝혀나가는 식으로 영화를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니스트 버크하트라고 하는 사건의 중심 인물 중에 이 사건에 매우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당시에 이 사건 오세이지족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백인들 중에 하수인에 해당되는 인물이고 그 사람들이 당시에 보통의
그러니까 1920년대 인종차별 당연시 여겼던 백인들의 입장들을 대표하는, 백인들의 퍼스널리티를 대표하는 인물로 표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 보면 이 어니스트 버카 하트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혼돈스러운 인물인 게, 당연히 그 사건에 이 자기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을 죽이는데 개입하는데 별로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청부살인을 시키러 가거나 삼촌의 재촉에 대해서 그 뭐야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수긍하는, 그러니까 아이 같은 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빌 헤일리라고 하는 삼촌의 꼼짝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간에 자신의 아내를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 거냐,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냐, 이 다른 인물들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어니스트 버크하트 말고 동생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동생의 경우에는 그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다 형제 관계들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동네가 좁으니까 거기서 이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인물들이 이제 지금 보면 오세이지족 부근에서 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고,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이제 이게 되게 회화적인 미장센들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부러 이 폭력 시퀀스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스콜세지 감독들은 연출을 했는데요. 뭐 폭력 미학에 있어서 뭐 너무나 유명한 감독인데,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식으로 전경을 쭉 원경으로 찍는 거죠. 원경으로 찍어서 이게 픽스샷으로 해서 그냥 조용하게 그냥 딱 살인 장면을 우발적으로 폭발을 해서 딱 죽이는 장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시점샷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감정을 배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담담하게 이 사건의 맥락을 보는데, 그래서 영화 중반부까지는 왜 이렇게 감정을 최대한 제어할까 보는데,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 시퀀스에서 모든 부분들의 에너지들을 이제 쌓아가다가, 그러니까 아주 폭발시키는 건 아닌데 사실 이것도 그 장면들을 갖다가 이제 농축시키면서 이제 객관적으로 이 사건들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영화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관계적 측면에서도 재밌는 장면인데, 이 공간이 일종의 기도실 같은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고, 이게 이제 그 이 주인공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이 삼촌한테 이제 질책을 받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때리듯이 저기 기도처에다가 여기다 쓰라고 한 다음에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주도권을 그 잡혀 있는 그런 가족 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생이에요. 이 어니스트 버크하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인물의 동생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는 완전히 일종의 하수인처럼 굳혀져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복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삼촌의 복심 같은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이미 완성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종종 실제로 이제 디카프리오의 경우에는 이제 되게 모럴이 이미 무너져 있는 사람이죠. 당시 미국인들의 그런 그 백인들의 그런 무너져 있는 그런 인물이긴 합니다만, 뭐 가족 자체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영화가 그리고 있는 묘사들 자체가 되게 담담한 스타일로 그려져 있지만, 그 원경으로 이제 이 화면을 응시하게 하면서 이 사건의 이제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영화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이 헨리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살해당하는 장면의 경우도 보면, 이제 이 어니스트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사주한 인물인데, 이 사람 되게 백인 하층 노동자인데, 당시 밀주 시대였기 때문에 이 밀주를 문샤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밀주를 갖다가 이 사람에게 몰래 제공을 하면서 가까이 가서 이제 살해를 하는데, 처음에 이 사람은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데, 인디안이라고 하니까 그건 얘기가 다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슨 일을 청탁받아서 하는 하청 노동자 뭐처럼 살인 사건을 의뢰받아서 살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묘사들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폭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쌓여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대한 좀 반성적 태도,
같은 것들이 이제 당연히 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와이드 스크린으로 찍은 영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대의 풍경을 전체적으로 쭉 길게 보여주는 스타일로 찍었고요. 영화 이제 사이즈 포맷 자체가 지금 스틸샷 자체는 뭐 어차피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속에서 이제 인물들을 마치 그림처럼 무성 영화 시대의 인물처럼 묘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이 클로즈업을 팍 집어넣어가지고 폭발시키는 장면들은 이제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후반부에서 모든 사건이 드러나고 나서 나가면서 이제 뭔가 감정의 이제 폭발들이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들이 뭔지 모르고 간다는 거죠. 재밌는 측면은 이 몰리 버크하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세이지족의 마지막 자기들 패밀리 중에 가족 생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흐름들을 보자면 이 몰리 버크하트가 지금 이제 어니스트와 만나기 전에 첫 장면 앞부분에서부터 동생 이게 다 가족들입니다. 이게 어머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이에요. 애나라고 하는 언니도 있고 이 중에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동생도 있고. 근데 처음에부터 동생이 당뇨병 같은 걸로 혈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는 이 동생이 이제 두 명이 있어요. 근데 이 동생 중에서 미나라고 하는 동생이 먼저 병마에 시달리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생 중에서 여기 이제 이 인물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인물 이름이 뭐더라? 이 인물이 처음에는 이게 죽은 동생의 남편이었다가 또 다른 동생의 남편이 돼가지고 약간 이제 한국인의 심성상 저놈이 또 재산을 죽여가지고 이제 그 처음에 죽은 동생을 죽인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흑막은 또 따로 있어요. 영화에 보면 이제 이 실제로 이제 모든 백인들이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몰리가 모든 가족들이 죽거든요. 자기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죽고 나고 실제로 이제 어니스트는 삼촌이 인슐린이 이제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을 주사시킨다고 하는데 주사시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섞어서 주라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의사들이 오다가 이 의사들도 이상한 사람들로 보입니다만 그 의사들에 의해서 일단은 그 살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이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은 일종의 살인 청부업자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걸 흑막의 인물은 헤일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만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장면은 이 어니스트가 이 헤일리의 그 변호사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브랜든 프레이저가 있죠. 브랜든 프레이저가 연기하는 변호사가 있어서 그 사람의 면담 요청을 받으려 가지고 어네스트가 만나러 가는데 그 만나러 가는 어네스트와 만나는 그 집단들이 거기가 진짜 실제 흑막인 거예요. 백인 사회 전체가 결국은 이들의 암묵적 오세이지족들을 다 모두 살해하고 그들을 갖다가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 애써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들이 이제 뚜렷해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매들입니다. 이 세 자매들이 쫙 있는데 다 살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서 영화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폭발 장면도 있는데 이 동생 중에 한 명과 이제 아까 그 재산권이 걸려 있는 그 부부들이 있어요. 동생 부부들이. 근데 그 동생 부부도 일종의 이제 그 과정에 다 어니스트 버크하트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일종의 폭사를 갖다가 의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흥미로운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크하트라고 하는 인물이 그 어떤 의사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만 끝까지 안간힘을 써서 남편을 믿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병으로 시들시들 죽어가고 의사들이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고 못 접근하게 하는데 그에게 계속 분명히 치명타가 될 것 같은 주사를 어니스트도 내적으로 되게 부정을 하면서 주사를 하고
몰리 버크하트도 그 사실을 갖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 몰리 버크하트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디언들이 사실 백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력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해. 이 코요테라고 분명히 통찰력을 가지고서 영화 속에서 자매들과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그런 대화를 나누거든요. 잘생겼지만 그는 정착하고 싶어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선악의 문제를 크게 가린다기보다는 그렇게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인물입니다만 결국은 이제 이 어니스트는 이 삼촌의 그런 강탈 과정 일어나는 수많은 이제 범죄 사실에 개입을 하면서 아이프에게도 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마지막에 헤일리와 네, 몰리가 그러니까 어니스트와 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몰리가 묻는 거는 나에게 뭘 주사했느냐라는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 진실에 대해서 남편이 자신에게만 솔직하게 얘기해 주길 바라는 거죠. 법정에서 그 전 장면에서 가족을 사랑했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거든요. 아마 진실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이 어니스트라는 남자가 되게 어리석은 남자긴 합니다만 그 사실을 봤기 때문인지 자신에게 대한 그러니까 용서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몰리는. 근데 거기서 이 어니스트가 어떤 언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결과가 좀 바뀔 텐데 결국은 이제 바뀌지 않습니다. 결과는 이제 좋은 정답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인들이 이제 용서받을 짓을 못하는 거죠. 짓을 안 했던 거죠. 진정한 용서를 구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영화의 후반부가 되게 흥미로운데 이 영화는 라디오극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라디오극으로 이제 그 나레이션, 그러니까 일종의 자막이 올라갈 것에 대한 걸 당시에 있을 법한 실제 그 라디오 라이브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후일담들을 전해주는데 영화에 이제 스틸이 없어요. 그것이 일종의 말하자면 그 부고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스코세지 옹 감독님께서 영화의 맨 마지막에 라디오 배우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마치 되게 울먹이듯한 장면, 울먹이면서 이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이 사람들의 후일담에 대해서 실제 이야기들은 되게 씁쓸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개입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백인들은 천수를 누리거나 나중에 뭐 형벌을 좀 받은 다음에 풀려나는 상황이 돼버리고 어쨌든 간에 뭐 살아남았고요. 대부분 이 오세이지족에 관련됐던 몰리를 비롯한 몰리도 병 때문에 당뇨병 등으로 이미 사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것 자체가 이제 미국의 이제 본질, 이 약탈과 폭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쌓아놓은 시체 더미 위에 쌓아져 있는 미국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스코세지 감독 자체가 뭐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런 슬픔을 이제 담아서 읽는 추도사 같은 장면이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디오 드라마 장면이 영화의 전반부에 전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필로그에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장면에 스코세지 감독 본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얘기를 이제 하는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읊어낸다는 건 일종의 이 영화는 스코세지 감독이 상주고 그렇게 희생되었던 수많은 그 희생자들, 약자, 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되어서 매우 인상적이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뭐 영화에 이제 스틸에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영화의 호흡이 앞부분에서 좀 쫓아가기 힘든 건 사실인데 저도 조금 앞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처음에 이제 진입이 안 돼서 좀 힘듭니다만 이제 중반부 넘어가면서부터는 점차 이제 그 영화가 담고 있는 게 점점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왜 당연히 자신들이 무슨 생각으로 어,
이 미천하고 천박한 인간들이 저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걸 자연스럽게 여겼을까? 사람을 죽여 나간 거.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왜 당연하게 여겼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폭력적 장면들을 갖다가 툭툭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자이긴 합니다만 가장 어떻게 보면 백인들의 본질을 잘 알아보고 있는 애나라고 하는 그 이 주인공 몰리의 언니. 그래서 아마 가장 죽은 엄마도 이 애나를 가장 사랑했던 것 같은데 그 백인들과 결혼한 자매들이 결혼한 걸 되게 저주하거든요. 근데 애나는 마치 종처럼 이제 남편을 가족을 이제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남편도 이 애나를 죽이는 것에 별로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 애나의 깽판치 총을 들고 다니는 이 애나가 시체 해부를 하는데 어우 무슨 뭐 난도질을 해요 의사들이. 그런 장면들을 갖다가 쑥쑥 던져버려서 얼마나 이제 폭력적인 양태를 취하는가. 그러니까 근데 그 사실에다가 막 무슨 호러 영화적인 이제 막 시점샷이라든가 막 너무 끔찍하게 막 또 묘사하지도 않아요. 되게 툭툭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워 킬링 문이라는 영화가 물론 실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이긴 합니다만 그 속에서 이제 담고 있는 우리가 이미 스코세지 영화들에서 담고 있는 갱스 오브 뉴욕 같은 영화들 그 다음에 뭐 자본주의를 보여준 뭐 최근작에 뭐 저기 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든가 뭐 택시 드라이버라든가 뭐 이미 옛날에 나왔던 작품들이죠. 항상 그 미국인의 정체성, 미국인의 본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 스코세지가 이미 다뤘을 것 같은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란 나라가 떻게 성립되었는가는 결국 이 인디언 원주민들을 갖다가 결국은 이제 초학살을 하고 이미 수종주의 웨스턴 시대에 끝난 얘기 아서페인이라든가 뭐 이런 감독들에 의해서 많이 표현되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이 플라워 킬링 문은 다시 그 역사의 시대 가장 끔찍했던 실화를 갖다가 지켜보면서 그 본질을 어, 묘파하고 있는 후기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타일적으로 그 되게 편집의 현란함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 스코세지 영화에서는 굉장히 또 있었고 음악의 폭력적 활용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이미 사망한 로비 로버트슨이 음악을 담당하고 있어요. 로비 로버트슨이 누구냐면 이제 이 마틴 스코세지가 일찍이 밥 딜런 시대에 연출했던 라스트 월츠라고 하는 그 전설적인 그 더 밴드라고 하는 밴드의 그 밴드 이름이 더 밴드입니다. 더 밴드의 리더였는데 그 사람의 이제 블루지한 그 슬라이드 기타 사운드가 영화에 슬쩍 되게 불길하게 쓰이면서 영화에서 이제 이 결국은 이제 피로 점철되는 역사의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위에다가 슬쩍 던져 놓으면서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이 이야기들이 담고 있고자 하는 바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이 뭐 본 소감은 인상 비평 정도로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플라워 킬링 문은 약간 좀 전설을 조금 알고 가시면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뭐 장강명 씨가 6분짜리 동영상을 올려놓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배경을 조금 너무 많은 리뷰들은 영화를 보신 후에 느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역사적 배경 정도를 조금 습득하신 후에 영화를 보시면 좀 더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플라워 킬링 문에 대한 소마 시네마의 막대 먹은 리뷰였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마 시네마였습니다.